교수님, 위험직무 공무원의 순직 및 공상에 관한 법률 입법 방안에 대한 발제 20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잘 아시겠지만 고 김범석 소방관이 혈관 육종암이라는 희귀병으로 7개월간 이제 고통을 받으시다가 숨을 거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고, 그것이 인사혁신처 및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 안타까운 사건을 순직으로 처리하지 않은 것이 아마도 가장 큰 그 원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사실 소방관들은 아시다시피 과거처럼 화재 진압업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조, 구급 이외에도 사실상 지금 제가 제시한 13페이지 그 발제문에 나와 있듯이 뭐 벌집 제거 요청이라든지 어떤 경우에는 고양이 구조라든지 그야말로 국민이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어디라도 다가가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 현장 공무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전에 관한 업무는 거의 모두 담당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변호사님이 아마 그런 말씀하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런 다양한 업무를, 또 위험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소방 공무원들이 공무상 재해를 많이 입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소방 공무원 그 공무상 재해에 대한 법원의 그 판단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것만 30건 정도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재해로 인정받은 것은 아마 5건이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얘기도 좀 오늘 토론회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업무의 범위는 너무 늘고 있는데, 또 심각해지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공무수행 중에 발생한 위험에 대한 사망 및 부상에 대한 보상과 처우는 체계화되어 있지 않고 상당히 미흡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4페이지 좀 보시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무상, 물론 소방 공무원만 있는 건 아니죠. 공무원연금법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공무상 재해 발생 현황과 현행 법령 체계를 나름대로 제 분석을 좀 제시해 드리고, 외국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지금 표창원 의원께서 하고 계신 위험직무 공무원 순직 및 공상에 관한 법률 입법에 대한 제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 소방공무원 관련되는 분들이 많이 나와 계실 텐데, 저는 행정학자입니다. 그 중에서도 조직인데 국제 비교를 할 것 같으면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대한민국이 행정학 측면에서 선진국이냐, 보통 아니라 그럽니다. 우리가 GDP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통 조직 문화 차원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은 공무원 중에서 권력기관과 서비스 기관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소방은 아무래도 서비스 기관이죠. 그걸 부정할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서비스 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우대받는 나라가 보통 행정 측면에서 선진국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거로 따지면은 우리나라는 아직은 행정 측면의 선진국이 되기에는 아직 멀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공무상 재해가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가, 표 1을 한번 보시면 좀 오래된 데이터지만 2008년부터 12년까지 약 5년간 그 순직자가 35분 있었고 공상자가 1,707명이 있었습니다. 요거를 보통 이제 사망 만인율이라고 그러는데, 공무원 만 명당 사망자 수입니다. 2010년에 2.18, 그러니까 2명하고 2.18이 되는 거죠.
2014년에는 1.73입니다. 조금 줄었습니다. 그런데 줄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국에 비교하면 2014년 기준입니다. 미국이 0.7명이고 일본이 0.4명이다. 즉 일본보다 4배 정도 이상 되고 일반 공무원에 비해서는 이제 2배 정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15페이지 보시면 경찰 공무원 같은 경우에 이게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인데 순직자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69명. 그런데 대부분은 질병으로 인한 사망, 그 다음에 교통사고가 많았습니다. 공상자는 만 명에서 5명 부족한 9,995명인데 주로 안전사고 측면에서 이제 공상을 입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론인 공무원 재해보상에 관한 현행 법령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순직 공무원에 대한 보상은 인정을 받게 되면 위험직무 순직 유적연금과 유적보상금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15페이지 하단을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오타가 있는데 위험직무 순직 공무원의 정의가 나옵니다.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는 공무원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 이제 16페이지에 보시면은 정확히 어떤 분이 된다라는 것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일단 거기에 해당되는 공무원이 돼야 되고, 공무원이어야 되고, 공무 수행 중에 공무로 인한, 이것이 일단 전제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런 분들 중에서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16페이지에 나오는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해를 입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입증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망한 분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16페이지 보시면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제 발제문 첫 페이지에 나오는 벌이라든지 고양이 이런 것에 이제 대개 해당이 안 되는 일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한 공무원은 또 제외하는, 그래서 16페이지 라목을 볼 것 같으면 소방공무원은 재난재해 현장에서 화재 진압이나 인명구조 작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업무 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 복귀 및 부수 활동을 포함한다. 중 2분 위해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위험 업무 중 2분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치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17페이지를 한번 가보면요, 금년 7월 28일 날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연금법, 그래서 시행령 29조 2항 별표 2-2의 2를 볼 것 같으면은 굉장히 좀 구체적으로 공무상 질병과 부상의 인정 기준이 제시되어 있어서 좀 진일보한 측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공무원 질병에 대한 거, 또 이제 연금법 그러니까 시행령 29조를 볼 것 같으면 질병, 부상에 대한 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시행규칙 11조를 볼 것 같으면 더 자세하게 11조의 공무상 질병, 그 다음에 18페이지를 보시면 우리가 이제 이걸 잘 구분을 못하는데 12조를 볼 것 같으면은 공무 수행 중에 사고로 인한 부상 또는 사망이 나오고 근무 시간 외가 또 나옵니다. 어찌 되었든 상당히 이러한 항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순직 및 질병 또 부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것이 저희가 볼 때는 그렇게 간단치 않, 앞으로 우리가 많이 개선될 것이 있다고 보는 측면이죠. 핵심 기준은 18페이지 맨 아래 보실 것 같으면은 이미 잘 아시겠지만 부상 또는 질병이 업무 수행과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 상관관계도 아니고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된다는 것이 핵심이다. 즉 공무상 질병 혹은 부상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 영어로 하면 코젤리티가 입증돼야 된다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19페이지를 가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론이 나오는데 대법원 판례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오늘 변호사님이 말씀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학설 중에서 두 번째 상당 인과관계설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인과관계를 인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19페이지 아래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를 보시면은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되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인과관계를 주장하는 쪽, 인과관계를 이 행정기관에서 보통 주장하진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당하신 분이 주장을 할 텐데 그 인과관계의 입증 책임은 주장하는 쪽이 입증해야 되는 것이 또 한 가지 하나의 그 허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과관계 입증, 오늘의 키워드가 아마 두 가지일 것 같아요.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거, 또 입증 책임, 누가 입증을 해야 되느냐. 그러다 보니까 많은 법정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20페이지 보시면 이 사례도 이렇게 제시하고 있고 오늘 그 판례에 대해서는 이 변호사께서 아마 자세한 말씀을 해주실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볼 것 같으면은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금년 7월 28일 날 그 시행령 29조 2의 별표 2-2에 있어서 상당히 구체적인 인정 기준이 만들어진 것은 사실이고 또한 입증 책임 부담도 완화됐다고 저는 긍정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다만 21페이지를 보시면요, 이제 제 예를 한번 들어보는 겁니다. 많이 개선이 되었지만 예를 들어서 공무상 질병 중 그 사목을 볼 것 같으면 정신질환 얘기가 나오는데 그 외상 후 스트레스 많이 지금 고통을 받고 계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정신질환에 대해서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공무수행 또는 공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사고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이라는 정의가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퇴직 이후에 정신질환이 발생했을 경우 또 정신적 충격을 받은 사건, 사고 이후 상당한 시일이 지나서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랬을 때 인과관계 입증을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되는가 그런 거에 대한 지침이라든지 또 한 가지 그 어떤 경우에는 이제 신청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2008년 뭐 어떤 소방 공무원이 그 시신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그 시신이 동료인 경우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자살했는데 거의 이것은 공무상 질병과 상당히 관련이 있지만 그 유가족이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는데 이런 것도 좀 우리가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논의를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럼 외국은 어떠냐? 이게 제가 너무 뭐 좋은 예만 뽑아놓은 건 아닙니다. 일반적인 건데 미국의 경우 공무원, 소방 공무원의 공상이든 사상이든 열거돼 있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소방 관서 내에서 수행하는 거의 모든 업무가 포괄적으로 내포되어 있다. 우리처럼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 않다라는 얘기죠. 화재 진압 구조라든지 인명 구조 이렇게 한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얘기. 그럼 미국의 군인들 이제 해외 파병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외상 후 스트레스 같은 경우는 저는 오늘 개회식에서 표창원 의원께서 말씀하신 거가 아마 이런 데에서 아이디어를 얻으신 거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이런 얘기죠. 입증 책임에 있어서 미국의 군인 같은 경우에 군 복무 이외의 원인으로 발생했다는 다른 원인으로 발생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으면은 공상으로 인증한다.
그렇게 미국에서는 하고 있다. 이런 예도 우리가 굉장히 참고해야 될 예라는 얘기죠. 더 나아가서 22페이지 보시면 설사 군 복무 전에 손상과 질병이 있더라도 그 경우라도 군 복무와 관련해서 악화가 되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또 한 가지 조건은 그것이 자연 경과로 인해서 증상이 악화되었다는 의학적 소견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은 복무 관련성을 인정한다. 그래서 21페이지에 나오는 미국 군인의 예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상당히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입증 책임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22페이지 입법 형식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는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하느냐 아니면 새로운 법, 즉 특별법을 제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물론 특별법을 제정하면은 여러 가지 뭐 언론 어텐션이라든지 뭐 순기능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즉 법률의 목적 성격을 보다 명확히 한다는 그 장점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특별법을 제정할 경우 특별법의 대상을 일부의 위험 직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한정할 경우 일반직 공무원이라든지 타직종 공무원 간의 형평성 문제가 아마 당연히 제시될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좀 더 우리가 입법 형식에 관한 문제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23페이지부터 이제 연금법 개정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파트를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에 대한 절차와 원칙이 만들어져야 되겠다. 지금 대법원 판례는 상당 인과관계서를 받아들이고 있지만 그 판결문을 볼 것 같으면은 재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는 경우 저도 잘 모르겠어요. 굉장히 좀 막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지금까지 관련 심의 결과가 많이 축적되어 있고 판례가 있고 외국 사례가 있고 의학적 소견 등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러한 모든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 정리해서 역학적으로 인과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위험 직무와 질병 부상 등에 대한 범위를 우리가 정해놔야 될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 기존에 보고되지 않은 질병과 부상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법원의 판례대로 객관적으로 추론 가능한 논리와 자료에 입각해서 상당한 관계가 있을 경우에 예상되는 범주에 한해서 공상처분이 가능하도록 법 규정을 구체화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위험직무 담당 공무원의 범위의 문제입니다. 지금은 경찰, 소방, 대통령 경호실, 국가정보원 직원, 교도관, 산림 헬기 조종사 등이 해당되는데 사실은 재난은 굉장히 지금 복잡다단하게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환경공무원이든지 일반 공무원도 상황에 따라서는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또 한 가지는 현재는 위험직무에 관한 공무원들의 순직에 관한 규정만 적용되도록 있지만 위험직무 담당 공무원의 부상 질병까지도 이 규정을 새 법안에서 좀 개정하는 것도 우리가 고려해야 되고 좀 더 복잡한 얘기지만 위험 직무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그 위험도가 정도가 다를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험도에 대한 평가 또 직무를 수행하다 생기는 부상 및 질병의 수준에 따라 보상의 범위 등을 차등화해야 될 것인데 그것도 좀 더 과학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지난달이죠. 8월에 그 인사혁신처에서 많은 노력을 하셔갖고 또 국민안전처에서 공상심의전 전문조사제를 통해서 공상 승인을 받은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저는 그 발전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따라서 이러한 공상심의전 전문조사제를 보다 확대 보완하는 그 조치가 좀 따라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결국은 한마디로 요약을 해야 된다면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과 위험 직무로 인한 질병 부상 발생 가능성을 보다 구체적이고 과학적으로 분류 체계를 마련하고, 이것을 근거로 적용 범위를 보다 구체화했을 때 오늘 그 표창원 의원께서 발의하신 위험직무 공무원의 순직 및 공상에 관한 법률에 관한 체계화가 좀 더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번.